오사카의 작은 하숙집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 한 명이 일본 출장길에 우연히 머물게 된 하숙집. 그곳에서 그는 운명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됩니다. 45세 일본 여성 유미. 이혼 후 7년간 홀로 하숙집을 지켜온 그녀였습니다. 손님은 드물었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차린 밥상만큼은 빼먹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낯선 손님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단 한 달의 계약.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냉장고 속 달걀 4알로 만든 계란찜. 부엌 불빛 아래 나눈 커피 한 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젊은 남자를 들였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준호가 한국으로 떠난 뒤 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감동적인 실화는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일본인의 섬세한 배려가 만나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을 오사카의 작은 하숙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입니다. 45살이에요. 오사카 외곽의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낡은 집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고 정이 많이 든 집이었어요. 고민 끝에 하숙집을 시작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구운 생선, 따뜻한 된장국, 갓 지은 쌀밥.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을 들이면 하루가 달라진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밥상이 정성스러우면 마음도 정성스러워진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인 다나카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나카 씨는 근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죠. 가끔 외국인 출장자들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개발자 한 분이 한 달 정도 머물 곳을 찾는다고요. 회사 근처면서 조용한 곳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호텔보다는 현지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도 했어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제대로 응대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듯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기꺼이 받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죠.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자신은 박준호라고 했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예의도 바르더군요. 저는 그 한마디에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어요.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방이죠. 창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이에요. 제가 직접 가꾸는 곳이죠. 준호 씨는 방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깨끗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아름답다고도 했어요. 짐을 풀고 내려온 준호 씨에게 저는 집안 규칙을 설명했어요. 아침은 7시 반에 준비된다고요. 저녁은 필요하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용 욕실 사용 시간도 알려줬어요. 세탁기는 자유롭게 쓰되 다른 손님을 배려해달라고도 했죠.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묻더군요. 혹시 부엌을 사용해도 되냐고요. 가끔 간단한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요리하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부엌에 생기가 돌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짐 정리하는 소리였죠. 가끔 걷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7년 동안 손님들이 왔다 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호 씨의 또렷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중하게 숙인 그 허리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생선을 굽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작은 반찬도 3가지나 만들었죠. 시금치 무침,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까지요. 손님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시 반이 되자 준호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회사 갈 준비를 마친 것 같았어요. 식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물었어요.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평소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준호 씨는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난다고도 했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는 회사로 떠났어요. 현관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2사람 분량의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이상했어요. 분명 손님일 뿐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저녁에 2층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반가웠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은 서먹했어요.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죠. 그런데 그 서먹함마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느낌이랄까요. 앞으로 1달 동안 어떤 일들이 생길지 궁금해졌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손님 박준호 씨와 저의 하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내 정성스럽게 구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인데도 마음이 다르더군요. 설렘 같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식탁을 차리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릇을 예쁘게 놓고 젓가락 위치도 맞춰봤어요. 김치 접시도 좋은 것으로 골랐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7시 20분쯤이었을까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세면장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모습이 우스워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7시 반 정각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더군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요. 식탁을 보더니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또 정겹더군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가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가 불렀어요. 함께 드시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어요. 손님과 함께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밥 먹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어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소금 간이 딱 맞다고 했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구운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칭찬인지 겸손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냐고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립긴 한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을 먹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집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집 같다니요. 손님이 하숙집을 집 같다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알았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보람이 느껴진다고요. 그날 이후 아침 식사는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7시 반이면 준호 씨가 내려왔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렸고요. 처음 며칠은 둘 다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메뉴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보고 즉흥적으로 만든다고요.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했죠. 준호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고도 했죠.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음식에 정성이 담겨 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준호 씨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지사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어요. 한 달간 이곳에서 일하며 현지 팀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하숙집을 시작한 이유, 이 동네에 대한 애정, 그런 이야기들이요. 준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고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있을 땐 아침을 거르곤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던 아침이 이제는 기다려진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했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죠. 어색했던 첫날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는 늘 정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매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죠. 손님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되 그릇 정리는 준호 씨가 하기로요. 그렇게 둘이서 부엌 일을 나눠 하게 되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자기도 가끔 아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한국 음식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좋다고 했어요. 기대된다고도 했죠. 그 말을 하면서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얼마나 잘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아침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아침 식탁은 점점 더 따뜻해져 갔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낯선 손님이었던 준호 씨가 이제는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준호 씨가 하숙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아침 루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7시 반이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죠.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꺼내는 일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생선은 어제 다 썼고요. 두부가 좀 남아 있었어요. 된장국을 끓이려고 파를 꺼냈죠. 그리고 달걀을 꺼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6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알밖에 없더군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쓴 걸까요? 아니면 떨어뜨려서 깨진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부엌을 사용했을까요? 며칠 전에 부엌을 써도 되냐고 물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흔쾌히 좋다고 했었죠. 아마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준호 씨가 늦은 밤에 출입한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웠나 보다 생각했죠. 달걀로 뭘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였을까요? 아니면 계란밥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배가 고팠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저녁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준호 씨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준호 씨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군요. 작은 냄비였어요. 냄비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식탁 위에 그 냄비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부엌을 사용했다고요. 달걀을 좀 썼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죠. 부엌을 쓰라고 했는데 뭐가 미안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허락 없이 써서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계란찜이 들어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파도 송송 썰어서 얹어놨더군요.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계란찜이라고요. 일본식은 아니지만 한번 드셔보라고 했어요. 한국 스타일이라 간이 좀 센 편이라고도 했죠.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폭신폭신한 식감이 입안에서 녹았죠. 간은 확실히 조금 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맛이 괜찮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했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7년 동안 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받기만 했지 주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제게 음식을 해준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달걀 4알로 만든 작은 계란찜이었지만 제게는 큰 선물 같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 씨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계란찜밖에 못 만든다고 하더군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배운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또 한 숟가락 떴어요. 천천히 먹으며 준호 씨를 봤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제가 정말 맛있게 먹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짠맛이 강하지만 오히려 그게 좋다고 했어요. 한국 식간이 이런 거냐고 물었죠.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계란찜을 다 먹었습니다. 냄비를 싹싹 긁어 먹었어요. 한 숟가락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 드실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있으면 남길 이유가 없다고요. 준호 씨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일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냉장고 속 달걀 4알이 준 선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장을 봤어요. 달걀을 한 판 샀습니다. 10알들이요. 냉장고에 가득 넣어뒀죠. 준호 씨가 또 계란찜을 만들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준호 씨에게 뭔가 해줘야겠다고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민했습니다. 저녁에 준호 씨가 돌아왔을 때 물었어요.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고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집에서 먹던 맛이 그립다고도 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요.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레시피도 많을 테고요. 준호 씨를 위해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낮에 혼자 있을 때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김치 고르는 법, 된장 종류, 찌개 끓이는 방법. 하나하나 메모하며 공부했어요. 며칠 후 한국 식재료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샀죠. 주인 아주머니께 요리법도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이걸 보고 놀랄까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줘야겠어요. 얼른 연습해서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달걀 4알에서 시작된 작은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숙집의 부엌은 이제 단순한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준호 씨가 하숙집에 온 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가을이었어요.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저녁이면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준호 씨는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장을 봤죠. 오후에는 이불을 말렸어요. 가을 햇살에 말린 이불은 특히 보송보송했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고 아침에 말했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시한 드라마가 나오더군요. 집중이 안 돼서 껐어요. 그러다 보니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아직 이 동네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웃음이 났어요. 손님 걱정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11시쯤 되었을까요? 부엌 불을 끌어갔습니다. 전기 절약도 하고 내일 아침 준비도 생각하면서요. 불을 끄려다 깜짝 놀랐어요. 부엌 한쪽에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준호 씨였습니다. 전기포트를 들고 서 있더군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놀랐다고 했죠. 언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안하다며 웃었어요. 10분 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손님이 주인에게 커피를 권하다니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커피가 마시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하기가 싫었습니다.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준호 씨가 능숙하게 커피를 탔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더군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가며 저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따라서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했어요. 밤에 마시는 커피 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앉아서 천천히 마실 일이 없었거든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 아직은 버겁다고 했죠.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농담을 이해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이곳으로 왔거든요. 언어가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죠.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 씨도 한국 분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산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죠. 이제는 일본 사람이나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드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거라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음식을 고집하셨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그렇게 익숙했냐고 했어요. 고향 맛이 난다고 했던 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고 했죠. 정말로 한국의 손맛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익숙한 맛일 뿐이라고요. 준호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준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36살이라고 했어요. 결혼은 안 했다고 했죠.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도 했어요. 회사 근처 원룸에서 3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자는 게 전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좋다고 했습니다. 집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숙집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오래 혼자였다고요. 이혼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온 이후로 집이 따뜻해졌다고요. 아침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이곳에 온 게 단순히 출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뭔가 필요한 걸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무엇을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의 온기라고 했습니다. 정성이라고도 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대화가 있어서 하루가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늦었다고 이제 자야 한다고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일어섰습니다. 빈 커피 잔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다고요.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준호 씨가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부엌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밤의 대화가 특별했다는 걸요. 단순히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혼자였던 사람들이 함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온 지 3주째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에도 가끔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러운 하루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야마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죠.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소문에 밝은 분이기도 했어요. 야마다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부르더군요. 유미 씨, 유미 씨. 저는 빨래 집게를 놓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랑 같이 산다며 물었어요. 외국 사람이라던데 맞냐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들었다고도 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아주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손님이라고요. 한 달 계약으로 머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출장 때문에 왔다고도 했어요. 그냥 하숙생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야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젊은 남자를 들인다는 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다 아주머니는 그래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막상 듣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정당하게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뿐이었죠. 손님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장을 보러 나갔더니 마트 아주머니도 슬쩍 물어보더군요. 요즘 손님 있냐고요. 한국 남자라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퍼뜨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야마다 아주머니였겠죠. 저는 대충 대답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준호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맞이했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자기가 만들겠다고요. 부엌에서 준호 씨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준호 씨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어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특유의 얼큰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소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준호 씨가 눈치를 챘나 봅니다. 제 표정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준호 씨의 솜씨가 늘었더군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무언가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다고요. 젊은 남자와 같이 산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라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했죠. 당장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나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유미 씨가 불편하시다면 당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일주일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가는 게 싫다고도 했죠.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네 소문 같은 건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사실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를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기 싫었어요. 이제 막 익숙해진 일상을 잃고 싶지 않았죠. 준호 씨가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했어요. 유미 씨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떳떳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했죠. 준호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숙집을 운영할 뿐이었어요. 손님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걱정은 됐습니다. 소문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준호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말했어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자고요.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우리 사이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둘 다 신경이 쓰이는 게 분명했어요. 편했던 일상이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떳떳하게 지낼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새 준호 씨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달력을 보니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사람들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야마다 아주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저 가끔 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이미 끊었다고 했죠. 회사에서 정해준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 계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떠나는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한숨을 쉬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시간이 더디게 갔어요. 빨래를 널면서도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갔죠. 준호 씨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건네더군요. 감사의 표시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고급 일본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교토 유명 과자점 제품이더군요.
비싼 거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준호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어요. 유미 씨 덕분에 일본 생활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우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잘 먹겠다고 했죠. 준호 씨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그날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었죠. 제법 한국 맛이 났습니다. 삼겹살도 구워서 상을 가득 차렸어요. 준호 씨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다고요. 준호 씨가 고맙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가 없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유미 씨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 식당을 열어도 되겠다고 농담을 했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이라고요. 한국 음식을 연구하게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또 한국 손님이 오면 대접하겠다고도 했죠. 그러자 준호 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다른 한국 손님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만 기억해달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 한국 손님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특별한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 같다고도 했죠.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유미 씨를 단순히 하숙집 주인으로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같았다고, 집 같았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한 루틴이 됐어요. 제가 그릇을 씻으면 준호 씨가 닦아서 정리했죠. 말없이 움직이지만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에 다시 앉았어요. 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죠. 창밖으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그리울 거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도 이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탁이 생각날 거라고 했죠.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준호 씨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고요. 아침마다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던 게 익숙해졌는데 말이에요. 이제 또 한 사람 분량으로 줄어든다는 게 슬펐습니다. 준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게 큰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다시 깨달았다고도 했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미 씨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 했어요. 한 달이 아니라 더 오래 있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 달이 너무 짧았어요.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헤어져야 한다니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순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늦었으니 자야겠다고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러자고 했어요. 준호 씨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등이 쓸쓸해 보였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어요. 남은 사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도 저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둘 다 이별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웃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회사로 떠나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죠. 혼자 남은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이런 고요함이 일상이 되겠죠. 준호 씨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저희는 그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기로요. 준호 씨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오사카의 겨울은 차갑지만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았죠. 그저 쌀쌀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준호 씨가 떠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준호 씨가 거절했어요. 차라리 집에서 헤어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1달 동안 감사했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도 했죠. 저는 겨우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뒷모습이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문을 닫았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2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고는 한숨을 쉬었죠. 이제 혼자라는 걸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걸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너무 적막했습니다. 맞은편 빈자리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 씨가 앉아있던 그 자리요.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2층 방을 정리했어요. 준호 씨가 쓰던 방이었죠. 침대 시트를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남았어요. 그날 이후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문을 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님을 받을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다나카 씨가 몇 번 연락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먹고 자는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똑같은 일상인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공허함이랄까요? 1달이라는 시간이 제 일상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구멍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가끔 준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침은 제대로 먹는지 궁금했어요. 회사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했었죠. 1달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단순히 손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죠.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청구서나 광고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한글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 있는데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편지 1장과 사진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봤어요. 하숙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제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죠.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 씨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기념으로 찍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우리 표정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도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갈한 손글씨였어요. 준호 씨가 직접 쓴 게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미 씨께 잘 지내시나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사카에서의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유미 씨의 따뜻한 밥 덕분에 일본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유미 씨와 나눈 대화들도 소중했습니다. 그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침마다 유미 씨가 생각나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따뜻했던 부엌의 온기를요. 함께 나눈 웃음과 침묵을요. 언젠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미 씨를 위해 밥을 짓겠어요. 한국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미 씨의 하숙집에 또 좋은 손님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가끔 기억해 주세요. 준호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준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워하고 있었구나요. 그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를 소중하게 접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벽에 코르크보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편지를 꺼내 정성스럽게 고정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붙였어요. 편지 바로 옆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2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가 옆에 있는 것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편지를 바라보며 먹었거든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부엌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포근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편지 한 장이 마법을 부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딘가에서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편지를 다시 읽는 거였습니다. 어제 읽었는데도 또 읽고 싶었어요. 100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면 이번엔 제가 밥을 짓겠습니다. 그 말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가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이요. 정말 다시 올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어요. 준호 씨를 믿기로 했죠.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소홀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숙집 청소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정원의 꽃도 더 잘 가꿨어요. 언젠가 준호 씨가 다시 온다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부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그걸 보며 힘을 얻었어요. 준호 씨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저의 하루는 다시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제게 희망을 준 거예요. 기다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